오늘은 우리 카이스트의 김대영 교수님 모시고 아주 좋은 특강을 좀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 또 학생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또 그런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또 어떻게 좀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 15명 중에 2명이 오늘 못 온다 그랬고요. 아마 13명 정도 학생이 아마 오늘 같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강의 들으면서 바로 그 질문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밑에 채팅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줘도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면을 꺼놓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왕이면 얼굴을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켜고 우리 얼굴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강의에 집중해서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의는 1시간 조금 넘어 걸릴 것 같고요.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좀 적어놨다가 나중에 또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김대영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고, 예, 토요일인데, 쉬셔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또,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조금 바꿔봤습니다. 바꿔보고, 어, 토픽, 저는 이제 그 카이스트 전산학과에 있기 때문에 주로 IT 쪽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T가 어떻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많이 쓰일 수 있을까?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나 또 사회 나가서 이렇게 계속 부닥칠 거고 하니까 이런 부분 좀 들어놓으시는 게 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도 제가 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딱딱한 제목보다는 영화를 현실로 만들자. 예,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지 그런 토픽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 보시면은 이제 바코드에서 아이언맨까지거든요. 아이언맨은 많이 보셨을 텐데 아이언맨 보시면은 여기 아이언맨이 이제 쓰는 헬멧에 보면은 이제 세상과 소통을 또 하게 되는 AI 소프트웨어 이제 자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GS1이라는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이런 표준들이 이런 자비스를 구현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 조금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마 저도 이게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우리 이정문 하백님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1965년도에 35년 후에 2020년이 되면은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하면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태양열을 이용한 집 해가지고 지금 우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전파 신문을 해서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뉴스도 보고 뭐 페이스북도 보고요. 이런 전파 신문도 이루어졌고 전기 자동차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공항 가면 또 우리 움직이는 도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원격 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오늘과 같이 공부도 집에서 한다는 게 컴퓨터 가지고 하는 사실은 실제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맨 왼쪽에 보면은 수학 여행을 달나라로 간다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학 여행 갈 시기에 있는 학년에서 아마 못 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뭐 달나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우리 아시는 그 테슬라의 누구죠? 일론 머스크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또 이미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작가분들의 어떤 그런 상상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 사실은 뭔가를 만들면 검증하는 것들을 영화 보고 검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요. 물론 이제 뭐 연구 테마를 잡게 해가지고 이런 뭡니까 저 영화를 보면서 이거 뭘 해야 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무의식계로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내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술적으로도 아마 그런 쪽에 진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레디 플레이어 원도 그렇고 가상현실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이너리 리포트 보면 이제 사실 미래 외척도 합니다. 톰 크루즈 나오죠, 그죠? 이 두 영화가 사실은 보면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작가분이 작가 감독이죠, 그죠? 감독이 이제 감독을 하신 건데 굉장히 사실은 영감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이너리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레디 플레이 원 같은 것을 어떻게 구현할까? IT 쪽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트 가서 생수를 사게 되는데 그 생수에 보면은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바코드 조금 이제는 아실 필요가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게 국가 코드입니다. 880. 그리고 8244라는 게 이 삼다수 생수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20104라는 게 이 2리터짜리 생수에 붙여진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란 거는 이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코드 읽다 보면 훼손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체크섬이라고 하는데 이 삼다수가 우리나라 사람은 삼다수로 하면 알지만은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이 쓰는 삼다수 이름은 바코드입니다. 880, 8244, 20104, 5.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이 삼다수를 똑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삼다수 뭐 매듭뱅이 놓더라도 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거든요. 그렇지만은 약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약인데요.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880 그다음에 6489 이게 아마 파이자일 겁니다. 미국에서 파이자 코리안 회사인데요. 그다음에 뒤에 뭐 저기 00253이라는 게 이 약에 대한 이름인데 여기는 보면은 시리얼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통 한 통마다 유일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영화에 보시게 되면은 많은 어떤 그 세상의 사물들이 있는데 이런 사물들이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잠시만 제가 에어컨 좀 틀겠습니다. 조금 덥네요 여기. 에어컨 소리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껐었는데요. 다시 좀 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보시면은 이제 그 아이언맨이 이제 헬멧을 통해서 이제 저기 앞을 보니까 뭡니까? 다리도 놓게 되고 그다음에 미사일도 날아가는 게 보이는데 이런 미사일 하나 한 발 한 발도 아까 약처럼 세계에서 유일한 이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식별자를 가지고요, 약간 바코드 같은 걸 가지고 미사일의 제원도 알 수 있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뭐 제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설계도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력 정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해킹을 통한다면 이제 원격 제어도 이렇게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언맨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서 이제 그 자비스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실 수 있는 그런 IT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북한의 그 미사일입니다. 지역 111117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 표준 어떤 그런 식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언맨의 자비스는 이제 이 코드를 보고는 이제 멘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유럽의 미사일 같은 경우를 보면요, 국제 표준 잠시만요. 예. 그 유럽의 미사일은 국제 표준 바코드를 쓰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미사일은 그 독일에서 만드는 미사일인데 유럽의 전 나토군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전함에 실려가지고 전 세계 오해양을 누비는데요. 만약에 어떤 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그 독일에 있는 본사에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좀 수리를 해줘. 이러려면 뭔가 유일한 이름이 필요합니다.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닙니다. 이런 지혜손을 바코드로 써가지고 이게 어떤 미사일이고 언제 생산된 거고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AS를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이너리 리포트 보면은 이제 톰 크루즈가 이제 앞에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선택을 하면서 뭔가 정보도 얻고 데이터도 얻고 또 뭔가 서비스를 실행시키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밑바탕들이 사물에 대한 어떤 이론, 식별자들 그리고 데이터 표준, 서비스를 공유하는 표준이 있는데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게 되면 어떤 그 이런 아이언맨이라든지 마이너리 리포트 같은 것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마이너리 리포트나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우울한 미래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이런 기술들을 만들고 국제 표준화도 하지만은
그 유엔에 보면은 이제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거든요. 어떻게든 지구에 사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17가지 탑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UN SDG 좀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가 가난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배고프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좋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성의 어떤 평등이라든지 그 다음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의 어떤 그런 부분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이 이제 우리 신재생 에너지죠. 그죠?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8번이 이제 뭐 경제라든지 잡도 일자리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9번이 이제 혁신 지금 같은 데 혁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시 평등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 그 다음에 소비라든지 기후 대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속이나 육지에 사는 어떤 동물들 보존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16번이 보시면은 평화와 정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17번에 보시면 이제 모두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마찬가지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표준 GS1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GS1은 사실은 여기 17가지 고를 향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 그다음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GS1이라는 국제표준에서 궁극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데이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알리바바 회장 사퇴를 했죠, 그죠? 예전에 2015년도에 한국에 와서 이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마인입니다. 그동안 지속되어 온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테크놀로지 시대는 저물고 저문다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인터넷 쓰시고 스마트폰도 쓰시고 다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IT 기술들은 이제 공기와 물같이 그냥 우리 주위에 자연스럽게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 기반의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도 보면은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클라우스 시밥이란 분이 2016년도에 세계 경제 포럼이죠.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이야기한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혁명 시대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 5가지, 6가지 정도만 기술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첫 번째가 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사물인터넷 사실은 다 연관이 됩니다.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까지 폰은 LTE입니다. 5G는 아닙니다. 빨리 바꿔야 될 텐데요. 5G를 쓰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가 하면은 속도가 20배 빨라집니다. 그래서 영화 아주 고화질의 영화를 다운받는데 폰으로요. 아니면 노트북으로 1초도 안 걸리는 거죠. 그죠? 빨리 받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통신 시간 차가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1ms 이내로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뭐 화학 실험을 할 때 예를 원격에서 화학 실험을 해요. 로봇을 써가지고요. 로봇 보고 비크를 털어라. 그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빨리 이렇게 명령을 가야 됩니다. 그게 1ms 안에 도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더 늦게 도착을 하면은 그죠? 내가 원하는 시간이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크를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5G고요. 이제 5G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 기술입니다. 또 하나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었었고 이제는 자동차도 연결되고 냉장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근데 여기 사물이란 거는 뭐 자동차나 냉장고처럼 아래 컴퓨터가 들어있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얘기 들고 있는 생수도 사물입니다. 얘도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은 우리 그 마트에서 이렇게 사면 바코드 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어느 마트에서 누가 제 카드 썼으니까 이 생수를 샀다. 이 정보가 인터넷 통해서 이제 서버 쪽에 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수동형 사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이라든지 문서라든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개념들도 사실은 사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의 사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터넷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사물 인터넷인데 이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원격 수술도 하고 원격 뭐 학실험도 하겠지만은
결국은 그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을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모이는 게 이제 빅데이터죠. 이런 빅데이터들은 앞으로는 양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빅데이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 데이터 종류도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지금 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동영상도 사실은 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보면은 예전에 석유처럼 앞으로 미래 시대의 석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왔고요. 인공지능도 사실은 데이터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뭔가 학습을 하는데 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서 우리 폐 사진을 보고 사람도 판독을 하지만은 이제 그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죠? 이 폐 사진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걸린 예를 것이다. 이런 학습 데이터가 데이터가 많아야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굉장히 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많이 이야기되는 게 암호화폐 말고 좀 블록체인이거든. 블록체인이 뭔가 하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전 세계 많은 국가, 많은 기업, 개인들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또 서로가 사실은 잘 못 믿거든요. 저기서 저 국가에서 만드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약의 이력 추적을 한다면은 그 약이 불법으로 만들어졌는지 불법으로 유통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저기 외국의 생산부터 내까지 오기까지 그런 과정들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거쳐왔는데 믿을 수 있냐? 사실 못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건 그런 어떤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앞에 있는 이제 PC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데이터 센터 서버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하드디스크라든지 거기에 CPU를 이제 빌려가지고 쓰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줌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줌 자체도 마찬가지. 줌이 보면은 아마존에도 돌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도 돌리고 오라클도 클라우드를 쓰거든요. 자기 서버를 많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ICT 분야의 어떤 기술들은 이런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S1 이제 나중에 오늘 끝나고 나면 GS1은 안 까먹었으면 싶은데요. GS1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1이라고 합니다. 뭐 강남 스타일 1으로 보셔도 되고요. 외우셔도 되고. 왜냐하면 자꾸 까먹으시더라고요. 보니까 GS1이라는 거를.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1인데 잘 모릅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5G는 잘 알거든요. LTE도 너무 잘 아는데 국민들 다 대부분 아십니다. LTE나 5G가 뭔지. 그렇지만은 LTE와 5G를 표준화한 국제기구인 3GPP는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코드는 우리 그 마트 가면은 맨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도 바코드 굉장히 바코드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다졌거든요. 그렇지만 바코드를 만든 GSO는 사실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EDI라는 게 밑에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기업 간에 이제 전자상거래하는 표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미국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주문을 한다면 약을 주문하고 그럼 약이 출발해서 약이 내한테 도착을 하고 돈을 페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업 간에서 보면 어떤 기업과 기업 간의 소통이죠, 그죠? 이런 부분이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팩스 보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팩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요즘 다 EDR을 써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준인데 이거는 좀 올드 스타일의 제손 표준이고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언맨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어떤 기술들이 표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언맨 만들려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산업,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가지고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바코드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작년에 BBC에서 세계 현대 경제를 만들게 기여한 50개의 어떤 그런 기술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코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바코드는 1974년도부터 표준화가 되면서요. 바코드에 저기 보면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숫자가 상품 이름입니다. 이제 올해가 2020년도니까
46년 좀 지났네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 산업은 사실은 바코드 없으면은 굉장히 뭐랄까 암흑가와도 같은 그러니까 글로벌한 어떤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바코드가요, 만약에 지금 당장 여러분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군수입니다. 아니면 폭동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옛날에는 제 기억에 뭐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는 그죠. 고등학교 때도 우리나라에 바코드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83년도인데 그 당시는 이제 우리 상품에다가 견출지에다가 손으로 사인펜으로 가격을 쓰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보고 이제 드셈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트에 만약에 바코드가 사라져 버린다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점원이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폭동이라서 가져오던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보시면 병원도 요즘에는 약이라든지 의료기기들이 다 바코드, 지혜성 코드라는 걸 가지고 있고 요즘 한자도 보면 한자 뭡니까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한자 바코드는 국제 표준을 쓰지 않습니다. GS1에 그냥 그 내부 코드를 쓰게 되는데 글로벌하게는 이게 다 이제 국제 표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알리바바나 그 아마존에 그 뭡니까 온라인 쇼핑몰도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사는 거 보면 전 세계에서 물건들이 들어오면 다 이 바코드를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코드 찍고 야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로봇에 명령해서 그 창고에 어디 갖다 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그 출입에 사용이 되는 게 이런 지혜성 코드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안 되죠, 그죠? 이런 바코드가 1999년도 들어오면서 조금 뭐랄까 변혁을 특이점을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1999년도에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인터넷 오브 싱스 용어로 이제는 사물 인터넷 많이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물 인터넷이 1999년도에 맨 처음에 소개되었고 소개한 곳이 오토 아이디 센터, 지금 오토 아이디 랩스입니다. 이름이. 이 오토 아이디 랩스에서 그 오토 아이디 센터의 이제 그 연구소장 중에 한 사람이 케빈 에스톤인데요. 그 양반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맨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뭐 지혜손을 소개하는 게 저희도 카이스트에 이 오토 아이디 랩스가 있습니다. 오토 아이디 랩스는 전 세계 6개가 있습니다. MIT, 미국의 MIT, 영국의 캠브리지, 스위스의 ETH 주리 공대, 그다음 일본 게이오, 중국 부단, 그다음에 한국에는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아이디 랩스가 글로벌 기업들요,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기업들께서 만든 게 RFID입니다. RFID는 우리 바코드는 뭡니까 이게 손으로 하나하나 스캔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RFID는 뭔가 하면은 무선으로 바코드 숫자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그 카트에다가 물건 막 싣고 뭐 100개든 200개든 끌고 나가면은 바로 그냥 리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에 식별자를 주고 무선으로 통신하고 통신하면서 센싱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 콜드 체인의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뭐 온도가 10도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온도까지도 이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제어도 하게끔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데이터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뭔가 제어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바코드에서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이렇게 개념이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뭐 3차 산업혁명의 데이터라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제 인터넷,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데이터 제가 중요하다는 강조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뭐 페이스북도 보면 저도 지금 페이스북을 아주 심하게 하는 편인데 페이스북에 그 1분 동안 그 로그인하는 게 한 130만 명이 1분에 로그인하고 뭐 남의 글도 있고 자기가 글도 올립니다. 유튜브 보면은 이제 역시 1분 동안 470만 개의 비디오를 봅니다. 엄청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여기 통계에는 줌이 없죠. 그죠? 줌이 없는데 아마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줌이 올라갈 수 있는데 줌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 그룹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1시간 정도 하면 여기 보시면 2.4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어집니다. 엄청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이런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뭔가 뭐 SNS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인공지능들, 뭐 IBM의 왓슨은 의사를 도와서 뭔가 우리 그 암도 찾고 하는 그런 걸 해주는데요. 이게 보면은 또 아주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 학습한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공 서적도 보고 논문도 읽고죠. 임상한 그런 어떤 데이터들도 보면서 학습을 합니다. 물론 이제 폐사진이라든지 MRI의 어떤 뭐 뇌사진, 뇌의 어떤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물론 인터넷은 전통은 아니지만은 예, 전통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이었는데요. 2020년 뉴욕타임즈가 지금 몇 년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요. 지금 2020년에는 이런 데이터의 한 42%가 사물이 만들어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항공기 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잉 777에 보면 항공기 엔진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 엔진 하나가 1시간 동안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2테라바이트입니다. 우리가 하드디스크 하나 1테라 들어간다면 하드디스크 두 개 분량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상공을 1년 동안 날아다니는 항공기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을 예상을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1시간당 20테라바이트인데 엔진이 두 개고 미국 상공 날아다니는 항공기가 평균 6시간 정도 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2만 8천 개의 비행 플라이트가 날아다니면은 360을 곱하면은 하드디스크가 24개가 필요한가. 엄청난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데 옛날에는 이런 데이터를 그냥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데이터를 써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기 엔진을 개선한다든지 센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거기 뭡니까 오일을 최소화하면서 날아다닐 수 있는 항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일들을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씁니다. 우리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제 나오는데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면은요 카메라도 있지만은 우리 빙글빙글 도는 라이다도 있습니다. 이 라이다가 뭐 360도 돌면서 뭡니까 그 주위의 지형 지물들을 파악하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하루에 역시 하드디스크 한 4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걸 가지고 또 학습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사고 없이 가기 위해서 우리 길도 찾고 차선도 분별하고 그다음 앞차 그리고 우리 그 보행자 있는 그런 걸 다 인식하고 신호등까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시 제가 물음표를 썼는데요. 이런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물 이야기 하기 전에 사람 이야기 조금 다시 더 하면은 우리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이 이제 호모 데우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죠.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이제 진화가 되고 또 발전이 되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왔느냐. 그 안에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항상 뭔가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배운 것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책 같은 거로 남기죠.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 가지고 공유를 합니다. 쉐어를 하는 거죠. 그 책을 읽고 제가 지금 또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을 들으시고 또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배우고 또 책을 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 관계에서 우리가 인류가 학습을 하면서 이제 호모 데우스의 단지를 올랐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수원이 그렇습니다. 사람이야 뭐 우리가 뭐 한글로 글을 쓰고 뭐 그렇겠지만 사물이 한글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 글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사물이 그러면 무엇으로 글을 쓸까? 그게 지혜수원입니다. 지혜수원은 언어라 보셔도 좋습니다. 한글이나 영어나 이런 것처럼 언어라 보시면 됩니다. 사물이 내가 살아오면서 일생 동안 뭔가 기록할 게 있으면은 지혜수원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혜수원 기반의 데이터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게 4IR 4차 산업혁명이죠.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입니다. 여기에 키는 뭔가 하면요. 첫 번째가
identified, 식별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물들을 식별합니다. 아까 아이언맨이 본 미사일이든 아니면은 저기 뭡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검문교든 그죠? 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을 일단은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사물 자체가 자기 이름을 가지는 거죠. 식별자를. 그리고 캡처를 합니다. 이 사물이 평생 살아오면서요. 내가 삼다수가 있는데요. 삼다수도 이제 이력주족을 한다고 하던데 우리 제주도에서 얘가 생산이 되거든요. 언제 생산이 되어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뭡니까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또 저기 대전까지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물의 일생을 캡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읽었어 그 다음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사물의 데이터들을 공유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 세종실록 보면은 우리 뭡니까 세종실록에는 이제 왕의 어떤 그런 일생에 일어났던 이벤트들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 일반 민초들에 대한 것들 사실 기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하나의 언어로 전 세계는 모든 사물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일생 데이터들을 이제 적고 그걸 이제 공유를 하고 그 데이터 가지고 이제 뭐 인공지능을 하든 눈으로 보여주든 빅데이터 분석을 하든 그래서 다양한 산업이에요. 헬스케어든 유통 물류든 국방이든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든 다 쓸 수 있게 되는 게 GSO의 컨셉이고 이게 하나의 커다란 데이터 혁명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것도 재미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현실에는 사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사물이고요. 자동차도 사물이고 그다음에 나의 상둥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게 사이버 스페이스상이 디지털 세상이 있습니다. 나랑 똑같습니다. 이걸 왜 만드는가 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직접 현장에서 우리가 생산해서 타기 전에 뭔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바퀴를 이렇게 해서 달아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걸 다 만들고 실험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등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최적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생산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런 시뮬레이션도 하지만 나중에 차가 이렇게 다니면 또 역시 상등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내 차가 지금 어디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뭡니까 그 엔진의 상태가 어떻고 속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똑같이 가지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도 알으시면 굉장히 필요하면 좋습니다. 항공기 디지털 트윈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만들기 전에 이거 만들고 그리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카피.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는 2002년도에 맨 처음에 소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사에서 로켓을 이렇게 론칭할 때 디지털 트윈 기술을 썼습니다. 여기 시수선도 상둥이, 그 다음에 우리 풍력 발전기도 상둥이가 있고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둥이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실제 수집된 데이터들은 뭔가 나은 향상을 개선을 위해서 활용이 되게 되고요. 예, 여기 보시면 시뮬레이션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최적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디지털 트윈이 아주 다양한 산업에 쓰입니다. 공장에도 쓰이고요. 매뉴팩처링이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도 디지털 트윈을 써서 디자인도 하고 생산도 하고 운영도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짓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내 건물 때문에 앞에 뭡니까 햇빛을 가린다 이런 시뮬레이션 다 도시 시뮬레이션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가스, 그다음에 전기, 수도, 그다음 수술하기 전에도 한번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고 수술하면서 또 아까 심장의 어떤 상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next big thing 대박이라고 비즈적으로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디지털 트윈이 이제 보시면은 아까 뭐 풍력 발전기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자도 있었고 공장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구상에 많은 이제 디지털 트윈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디지털 트윈이 모이면은 사실은 지구의 디지털 트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에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간 정보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여기 한국이 있고 여기가 뭐 이래서 영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런 공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물도 보면 1층, 2층, 3층 뭔가 어디에서 뭔가 일이 발생한다든지 알기 위해서 사실 공간 정보에 매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제 그 지혜소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소음 표준은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코드,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EDI, 그 다음에 GDSN이라는 게는 사물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지혜소음의 표준들이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EPC 글로벌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물의 일생 데이터들을 표준으로 기록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어떤 그런 사물 인터넷 플랫폼 표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SO는요, 전 세계 170개 국가 이상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리고 200만 개 이상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기업들을 이 삼다수 만드는 기업 포함해가지고요. 기업들은 다 멤버가 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영리 국제 표준 기구입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MO라고 멤버 오거나이제이션을 가집니다. 그래서 GSO를 산업, 비즈니스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에 통물류진흥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토아이디 랩스라고 그 GSO의 어떤 싱크탱크 겸 연구기관의 그 다음 표준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오토아이디 랩스인데 한국에는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역사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1974년도에 미국의 오하이오에서 그 맨 처음 그 바코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껌에. 이 껌은 저 나이 때 되면 굉장히 잘 아는 껌입니다. 색색색, 노란색, 그다음에 뭐 초록색 이런 껌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껌입니다. 그래서 이 껌에 바코드가 맨 처음에 있었고 그게 1974년도에 맨 처음 스캔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이제 RFID 인터넷으로 생겨 나오면서 이런 유통, 그 다음에 물류에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으로 파급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코드를 가지고 형성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에너지도 있고요. 에너지 산업, 물 산업, 건설, 뭐 국방, 그 다음에 뭐 강산 산업, 헬스케어 의료 산업, 기차, 비행기, 그 다음에 선박, 공장, 그 다음에 먹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우리 생선이죠, 그죠? 그부터 사과, 그죠? 그리고 우리 뭐 자동차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부입니다, 공공. 그리고 뭐 세관이라든지 이런 거의 한 58개 이상의 다양한 산업군에 이제 널리 쓰이게 되는 국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아마 인류가 계속 생존하는 한 이런 국제표준, 이 GSO는 국제표준기구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요, GSO 코리아타운은 1988년도에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없었죠, 그죠? 저는 아마 대학교 3학년 했던 것 같은데 88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이제 GS1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뭐 대학생이기 때문에 잘 몰랐죠. GS1 그 당시에는 88년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아까 880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880이 이제 우리나라가 가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겨울 올림픽 작년에 2018년도에 평창에 있었죠, 그죠? 그게 한 30년 걸렸나요? 했는데 그동안 사실은 그 유통이나 이런 데는 많이 썼지만은 이제 제가 앞으로 이야기 드릴 그런 쪽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은 많이 또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정부나 그다음에 기업에서 저희랑 함께 하고 있는 것들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GS1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이 한글이나 영어로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남겨서 공유하는 것처럼 사물들이요. 컴퓨터 시스템들이 만드는 경험이나 그리고 지식들을 기록을 해서 기록한다는 게 컴퓨터 DB 넣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유를 하는 게
GS1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요. 조금 테크니컬하게 조금 다시 이야기하고 또 다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그러면요. 우리가 한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한글 하려면 뭡니까? 단어도 배우고 문법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육하 원칙에 맞춰서 글을 쓰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GS1도 그렇게 하는데 예를 쉽게 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 여권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권은 국제표준이거든. 그 데이터라는 건요, 식별자, 여권번호 같은 게 식별자죠,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 어휘란 거는 우리 여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름이라든지 서네임이라든지 그다음 기본 네임 그리고 생년월일 이게 어휘입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네임은 다 네임이라고 하거든요. 네임을 우리나라처럼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국제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식별자와 어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그런 데이터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마스터 데이터. 잘 안 변하는 데이터입니다. 우리 여권 사진 한번 찍으면 경영으로 쓰거든요. 저도 개인경으로 썼었거든요. 잘 안 변합니다. 이름도 거의 안 변하죠. 그죠? 국적도 안 변하고 성별도 거의 안 변합니다. 이걸 마스터 데이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학에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뭐 비커가 있으면은 뭐 비커에 그 사진 찍으면은 그 사진이라든지 그죠? 용량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해당 데이터. 이게 마스터 데이터고요. 트랜잭션 데이터는 이제 트랜잭션입니다. 이런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죠. 여권을 발급받는 돈을 내고 발급받는다. 비자를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발급받는다. 이게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관련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벤트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공항에 입국을 한다든지 출국을 하게 되면 그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하다가 뭔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열 체크를 하는데 걸려버렸어요. 이벤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데이터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크게 마스터 트랜잭션 이벤트 데이터 나누고 이것들을 다 표준화합니다. 식별자도 표준화합니다. 어떻게 미사일에다가 이름을 주고 생수에도 이름을 줄까? 그 다음에 어휘, 그죠? 어휘,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표현하는 문법, 그 다음에 문법에서 나왔을 때 이 데이터의 종류들을 다 표준을 합니다. 조금 가면요, 이런 바코드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이 맥주를 안 마시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여기 보시면은 바코드입니다. 아까 880이 한국이었는데 871은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2000은 하이네켄 회사고 그 다음에 뒤에 255 이런 이 하이네켄의 500ml 캔 같으면 그 캔을 지칭하는 겁니다. 2리터가 있으면 그 이름도 다릅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차가 되든 아이언맨이 되든 GS1의 컴퍼니 프리픽스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기업이든 조직이든 자기를 식별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국가 코드, 그 다음에 뭐 컴퍼니 코드에 해당되고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 종류, 그다음에 시리얼 번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GS1의 하나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언맨이 예를 들어서 헬멧 디스플레이를 카메라를 통해 쭉 보게 되면 앞에 나오는 것들이 상품이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앞에 지금 삼다수가 여러 병이 놓여 있네요. 그다음 손 소독제도 있는데 다 GS1 이름을 가집니다. 그 아이언맨 딱 보게 되면 이제 그 정보를 다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식별자는 이런 상품 코드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코드, 13가지 코드를 가집니다. 자산, 빌려주는 자산, 우리 팔레트라든지 아니면은 맥주집 가면은 우리 맥주 큰 통 오거든요. 큰 통은 맥주 회사 겁니다. 그래서 맥주 회사 자산이거든요. 빌려주는 렌트하는 건데 거기는 이런 렌트용 자산 코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 기차를 예를 든 건데 기차마다 하나하나 다 코드를 가져요. 그래서 아이언맨의 기차를 쭉 보면은 기차 1번, 2번, 3번, 4번 가는 것들이 다 이름을 다 가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선로라든지 그다음에 장비들요. 선로에 있는 많은 장비들, 뭐 발리스라든지 우리 비컨이라고 하거든요. 기차랑 통신하면서 속도 줄이세요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다 이름을 가집니다. 그리고 장소 코드요. 기차역, 조차장, 선로, 그다음에 공장 같은 다 코드를 가집니다. 장소 코드를 가집니다. 아이언맨을 쭉 보다 보니까 그죠? 저기 건물이 보이는 기차역이 보이는데 기차역이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 가지고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예를 들어 서울역이네.
그죠? 선로가 몇 개 있네. 예를 들어 지금 선로에 기차가 어디에 이렇게 파킹이 되어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사, 성문이라든지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승객 같은 코드, 그리고 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쿠폰, 기차 부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우리 책에도 보면 바코드가 있거든요. 그 책 앞에 보면 979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어느 나라에서 책은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책의 나라를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979로 시작되는 거는 이제 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한글로 쓰든 영어로 쓰든 우리나라에서 출간을 하든 미국에 출간을 하든 다 979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책이라든지 잡지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식별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이언맨이 세상을 보면서 뭡니까 인식을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식별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더 나아갔어요. 전 세계 사물들을 다 분류를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생물 시간에 종속 과목 강문계 배웠지 않습니까? 요즘도 생물이 필수가 아니라서 안 배우는 학생도 많더라고요. 그것처럼 전 세계 사물들을 세그멘트, 패밀리, 클래스, 브릭 네 단계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산업을요. 그래서 뭐 아트, 그다음에 오디오 비주얼, 자동차 산업, 뷰티 산업, 뭐 캠핑 산업, 의류 산업, 컴퓨터 산업, 그죠? 나중에 먹거리 산업까지 다 나눠놨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물들을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유입니다. 아이언맨이 우유를 딱 봤어요, 그죠? 그럼 뭘 할 수 있냐면요. 이 코드를 보면은 이 코드가 보시면 맨 위에 산업이 이제 식품 산업입니다. 여기에 우유 관련 제품들, 치즈까지 다 포함됐죠. 그다음 밑에 클래스가 우유랑 우유 대체품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우유는 상하는 우유다. 신선 우유죠, 그죠? 이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게 오가닉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고지방, 저지방, 뭐 지방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게 뭐 양이냐, 뭐 소로부터 온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면 이거 딱 보면은 이거는 소의 어떤 걸 만든 우유고 저지방이고 이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갔어요. 이거는 이제 코드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제가 마스 데이터 말씀을 드렸어요. 여건의 마스 데이터는 얼굴, 이름 이게 마스 잘 안 변하는 데이터거든요. 이 잘 안 변하는 데이터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뭐 이런 그 기차에 들어가는 뭐 베어링이나 힐 이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라든지 모든 상품들이 이 상품에 있는 데이터들 아까 사진, 이름, 누가 만들고 이거 문제 생기면 어디로 전화했어요. 이런 정보들이 그 나라의 그 서버에 들어가게 됩니다. 표준 서버입니다. 이게 만약에 팔려서 독일에서 만든 게 뭐 예를 들어서 스위스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스위스는 또 자기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거든요. 얘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아까 아이언맨이 미사일 딱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미사일의 재원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상용을 한다는 이야기, 국방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먹거리 같은 경우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카메라로 딱 찍었을 때 아까 이제 어떤 식품을 봤어요. 뭐 식품이 알러지가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땅콩 알러지가 있어, 그죠? 그러면은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학 성분이 뭐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공유가 되게 됩니다. 이게 마스 데이터입니다. 이걸 표준화를 해놔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만든 과자가 내가 만든 약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물일생 데이터입니다. 슈퍼맨이 나왔네. 슈퍼맨은 우리가 알기로는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재난이 생기면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서 가서 도와줍니다. 그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슈퍼맨은 전 세계의 언어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모르죠, 그죠?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영어만 하면 이해할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영화에서 보는 슈퍼맨의 컨셉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요, 현재까지의 시스템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기차가 있으면요, 기차가 우리 코레일이 있죠, 그죠? 코레일이 서울역에서 7시 30분 저녁에 출발을 해서 부산역에 도착하는데 기차가 뭐 칸칸 다 있고 걔가
이제 방금 1분 넘게 서울역으로 출발했다. 이게 보면은 육하 원칙에 맞춘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될 정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8시 28분에 대전역에 도착했는데 앞바퀴 온도가 250도. 야,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슈퍼맨이 이제 알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글로 이야기하지만은 중국은 중국어로 하거든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슈퍼맨이 모든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제 AI라든지 그다음에 IT 시스템들은 사실 언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코레일 다르고 차이나 레일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통일이 된다면은 슈퍼맨은 미래에 나오는 앞으로 슈퍼맨은요 사물들과 소통하는 슈퍼맨은 하나의 언어만 알면 됩니다. 그게 지혜스러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분류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물의 일생 동안에 만드는 데이터들도 다 표준으로 기록하는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사람으로 치면요. 사람이 맨 처음에 태어나면 가지게 되는 그 속성의 데이터가 내 몸무게, 키, 혈액형, 어느 병에 태어났고 엄마 아빠가 누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살면서 학교 들어가면은 성적도 받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회사 들어가면 연봉도 받게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사물에 대입을 하면요. 그 사물이 자동차가 현대 공장에서 생산이 돼 가지고요. 글로비스에 배를 타고 울산항에서 LA항 도착해서 누구한테 팔리고 그 다음에 검사소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뭐 검사 데이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로를 달리면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뭐 타이어를 간다든지 엔진 오일을 또 간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중고로 팔려가지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되면서 나중에 폐기까지.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게 보면은 태어나서 그 다음에 뭔가 살다가 역시 이제 죽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 표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육하 원칙이 있듯이요. 꼰대 육하 원칙은 뭐 후와 내가 누군지 알아 뭐 뭘 안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혜서는 육하 원칙은 아닙니다. 5개만 씁니다. 후 누가 스위스 철도회사가 이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지혜선 스위스 철도회사가 지혜선 코드를 가집니다. 글로벌 로켓 넘버를 가지고 무엇이 스위스 영역에 프랑스 떼저리 기차가 들어왔는데 그 녀석 이름을 알죠, 그죠? 걔가 지금 베른역도 코드를 가집니다. 그다음에 when 언제 why 왜 이 데이터를 남겼냐? 어의가 있습니다. 기차가 도착을 했다, 출발을 했다, 그죠? 이런 어떤 그런 그 GS1의 5가지의 원칙, 룰에 따라서 데이터를 표준으로 기록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입니다. 그냥 넘어갈 텐데 그냥 보시면은 이게 우리 버캐블러리입니다. 이게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조립한다면 우리 한국말로 조립한다만 배우면 되지만은 기계는 URN, EPC 글로벌, CDB, 동사의 어셈블링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식별자와 이런 어휘를 가지고 그 다음에 5가지의 뭡니까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제 그 문법이죠, 그죠? 데이터를 기록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철도 산업을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ABB나 컨티넨탈, 컨티텍 같은 경우는 철도에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내가 생산하면서도 많은 일이 생기거든요. 어떤 원료를 써가지고 어느 공장에서 이 부품을 생산해서 수거 딱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자기네들이 표준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DHL이나 DSB라는 이런 그 물류회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옮기게 되면 이 물류회사들은 내가 데이터를 받아서 그 다음에 뭐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트럭을 타고 그죠? 오토바이를 타고 최종 도착할 때까지 그 데이터를 다 표준화해서 뭐 알스톰이라는 게 이제 그 프랑스의 기차 만드는 회사죠, 그죠? 그 기차는 내가 어떤 부품들 다 만들어서 기차를 딱 만들고 인도할 때까지 데이터. 그 다음에 SNCF가 프랑스의 철도회사고 SBB가 스위스 철도회사, DB는 독일의 철도회사. 그리고 네트워크 레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그 솔로는 또 다른 회사들이 깔고 운영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자기 데이터만 다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언어가 딱 똑같기 때문에 질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어제 뭐 스위스의 어떤 산악 열차 구간이 있습니다. 이 다코드가 있거든요. 여기를 달린 모든 기차를 찾아줘. 거기서도 기차 중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녀석을 찾아줘. 아까 바퀴 온도가 250도 넘는 데를 찾아줘. 이런 것들로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자비스 있잖아요. 자비스. 자비스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제 경부 고속도로에 뭔가 기차들이 지나갔을 텐데 이러한 어떤 기차들을 찾아줘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가 이 또 표준인데요. 아까 우리 저기 톰 크루즈가 앞에 디스플레이 큰 게 있는데 막 타치를 하면서 뭔가 데이터를 찾고 스를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표준이 있습니다. ONS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식별자가 있어요. 이 자동차에 식별자 이름을 넣으면은 이 자동차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자동차 검사를 원격으로 하고 싶어요. 또는 내가 뭐 자동차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센터 예약을 하고 싶어요. 이런 서비스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언어와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른 서비스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네시스가 한국에서 뭔가 서비스를 원할 때는 룰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그 한국의 룰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미국이라면 미국에서 따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한글로 해주고요. 미국 사람은 영어로 이렇게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한 표준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그 마트에 가서 상품을 보면 이제 바코드만 있는데 요즘은 보면 QR도 있습니다. 여기 QR입니다. 이 QR이 뭐죠? 다 지금 표준을 안 썼어요.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리고 뭐 우리 삶은 구운 계란에 있는 거 찍어보면은 저 자주 먹기 때문에 찍어보면은 별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표준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 이제 올해 2월 달에도 표준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앞으로 마트 가면 많이 보실 겁니다. 물론 이게 1년 후가 될지 5년 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빨리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 QR에는 그냥 그 우리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식별자가 들어갑니다. 식별자 들어가면 이제 다 표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참치거든요. 참치에 QR을 찍으면은 이 참치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법을 다 찾아준다든지 또는 이 참치를 파는데 예를 들어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이 참치에 뭐가 우리 뭐 중금속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리콜이 들어왔다 알려준다든지 이런 서비스 다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아마 어메니티 쪽에서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그 실험을 하는 뭐 장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실험 장비가 있으면은 이 장비에다가 이런 이제 QR이 붙여져 있으면은 이걸 찍으면 그죠. 뒷단에서 실험하는 방법, 뭐 유튜브를 했다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톰 크루즈가 타치하면은 그 사물에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서 동영상 하나로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see this? A barcode? 예. No more, no less. It's often taken to be just a price tag, but it has many other uses. With a barcode, you can find out if what's 소고기 먹으려고 찍었는데 그죠? is really what it's claimed to be. 소고 아니고 양고기입니다, 그죠? 약이 있어요. A barcode will make sure 불법 you 유통, won't be fooled by 가짜 pirates. 약, 알 수가 있습니다. And what 이름 about 있어야 the 되죠. terrace you're building at home? Are those planks fully legit? They're not from the 목재가 있는데 그죠? rainforest. 이 목재가 살아온 그 숲의 환경도 볼 수가 있고, 기차 따라갑니다. 기차 따라가면서 데이터를 다 주는 겁니다, 그죠? 저 스마트폰이 The code helps you.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fter all, there are several million parcels on the move every day.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야죠.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정보나 데이터들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You probably don't know who we are, but one thing's for sure. We help make your life easier, more secure, and more sustainable. 그게 이제 GS1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 스타일 넘버1입니다. 예. 제가 58개 이상의 산업군에서 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그 알리바바, 아마존, 뭐 이베이,
모든 그 유통업체들이 지혜성 코드가 없으면은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항에 갈 때 여권 내면은 앞에 사진이 쫙 놓으면서 체킹을 다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알리바바나 아마존에 상품이 들어가면은 이 바코드 찍으면은 이 사진이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진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쓰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약이 있으면 약통에 보시면 모든 식별자가 GS1 코드입니다. 그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기 어디죠? 우리 뭐 치과라든지 병원에 가서 보시면은 엑스레이도 있고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 거기 수술용 가위라든지 주사기라든지 다 이름을 다 가집니다. 이미 그 FDA가 강제를 하고 우리나라 식약처도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다 강제를 해놨기 때문에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재성 코드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뭐 병원에 있는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료 산업에서요. 약을 만드는 존슨앤존슨은 자기 데이터들을 이렇게 표준으로 모으고 유통하는 회사, 그다음에 병원의 회사들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산한 데이터들은 다 표준으로 모으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런 지혜선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우리 최근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임상하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임상도 마찬가지, 임상 표준도 있습니다. 지혜선에. 그래서 각 임상하는 약에도 국제 표준 코드를 주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전체 흐름 같은 것들을 지혜선으로 표준으로 공유를 하는 것도 가고 있고 기차, 선박, 항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요. 표준이 전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표준을 다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표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GS1이라는 국제 표준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왜 많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가 하면은 글로벌한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만듭니다. 이게 한국만 보더라도 한국에 보면 이제 우리 배기지 있죠, 그죠? 우리 짐들 그거를 이제 이력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큰 항공회사들 뭐죠? 뭐 에어 프랑스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에어 캐나다라든지 델타라든지 그다음에 DHL 같은 어떤 그런 수송하는 항공 물류사라든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IATA가 뭡니까? 저기 항공에 관련된 표준 기구죠, 그죠? 그래서 표준 및 감독 기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들이 사실은 표준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많이 쓰게 되고 실제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쓰게 됩니다. 아까 이거 보시죠. 이게 로테르담 항구입니다. 로테르담이 가장 빨리 잘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혜선 국제 표준을. 전 세계 보면요. 배들이 엄청 많이 바다를 떠나듭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항구를 출발하면은 깜깜이가 많이 됩니다.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뭐 자기 위치도 보고하고 하지만 그 정도는 정말 알고요. 내 배에 컨테이너가 실렸는데 그 컨테이너가 뭐가 실렸는지 그 컨테이너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다음 내 배의 위치라든지 항구에 보면은 우리 그 정박지 도크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다 지혜선 코드를 가집니다. 그다음에 거기 수심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 공유를 해야지 배가 안전하게 운항을 하고 그다음에 내 배가 물건을 싣고 들어왔을 때 정말 야드가 준비되고 트럭이 준비돼서 빨리 이렇게 물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때문에 지혜선을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물의 코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표준 코드를 하게 되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미사일처럼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이런 전략 자산들이죠, 그죠?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전략 자산들이 지혜선 코드를 많이 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뭐 한국과만 하더라도 우리가 육군 있고 해군 있고 공군 있고 해병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지칭하는 자산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또 동일한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예를 들어서 저기 미사일을 싣고 있는데 프랑스 군인이죠, 그죠? 저기 태평양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독일에 물어봐야 됩니다. 말도 잘 안 통해요, 그죠? 그럴 경우에 얘만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장비가 있어가지고
다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그걸 가지고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표준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소개를 드릴 텐데요. GS1이라는 거는 국제 표준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데이터나 서비스를 공유하기 위해서 쓰는 표준입니다. 카이스는 뭘 하느냐 하면 저희도 기술도 만들고 표준화도 하고 또 다른 게 뭔가 하면 올ют이라는 오픈소스를 만들어 전 세계에 공급을 합니다. 현재 이게 이제 저희 오픈소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뭘 하느냐 겁니다. 기업들이랑.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런 기술도 연구를 하고 우리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이제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현재 전 세계 한 103개국 이상에서 저희 오픈소스를 가져가서 기업들이 자기 제품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그 다음에 뭐 어느 나라의 철도에서 저희 걸 쓰고 있고 어느 나라의 가장 큰 병원에서 저희 걸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 국내에서도 저희는 이제 뭐 정부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걸 써서 이제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산 쪽입니다. 수산 쪽에 보면요. 이력 추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치가 태평양에 어디에서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항구에 와서 어느 회사에서 캔을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나까지 왔어요. 그죠? 이런 전체 이력 추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일단은 안전성 때문에 안전한 걸 먹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오염된 데 잡았다든지 또는 우리 새우 같은 경우는요. 저기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많이 양식을 하는데 그 양식을 하면서 맹그로브 숲을 싹 깎아버리고 만드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럼 맹그로브 숲 깎으면 자연 훼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 자연기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기구, 국제기구, 그다음 세계 자연기금에서 와서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해양생물보존과 안전한 수산물을 섭취를 위해서 글로벌 다이얼로그 온 시푸드 트레이스빌리티라는 국제 프로젝트를 올 3월부터 론칭을 했고 이런 목적입니다. For example, did you know fish can be caught here, landed here, processed here, and sold here? It's a long journey with a lot of decisions to be made along the way. Not by the fish, obviously, but by people, a lot of people. First, there are the fishers. Do they choose to fish in areas that are open to fishing in order to avoid damaging sensitive ecosystems? Do they choose the right gear, preventing unwanted 모든 species and only 생선 잡을 때 healthy populations?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What 다 about harbor 수집을 합니다. inspectors? Are they following all the legal processes when checking the cargo and route of each vessel, making sure the fish was caught legally and all the landings were accurately reported? Off to the processing plant. Did they identify and tag each fish before and after filleting, resizing, smoking, and packaging, ensuring that no illegal or unidentified fish enters the supply chain? If not, how would you know you're getting the fish you paid for? Transporters play a critical part too. Are they choosing to use the right mobile cooling systems, making sure your fish stays 100% fresh and disease-free along the way? The journey of fish is a long one, and sometimes it can take a wrong turn, resulting in billions of rands being lost to illegal trade, healthy stocks being depleted, and mislabeling, resulting in you being fed lies, literally. Luckily, there are amazing people making the right choices along the way. All we need is for you to be one of them too. Choose to look at what's on the pack to find out. What fish is it? Where is it from? And how was it caught? Supporting responsible fisheries and transparent supply chains will force more people to make the right choices if they want to remain part of it. 예, 왜 저희가 20년 전에 IoT,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맨 처음에 소개를 하고 그 컨셉이 지금까지 왔는데 아마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캐치를 아마 하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터넷 오브 띵즈입니다. 인터넷 오브 조금 전에 보신 건 피쉬입니다. 사물의 일생입니다. 생선들이 피쉬들이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오브 트레인도 봤고요. 인터넷 오브 미사일도 봤고
모든 사물이 연결이 되는 게 이런 국제 표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고요. 요거는 맛이 더 좋을 게 올 3월에 전 세계 그 80% 이상의 매출을 담당하는 글로벌 수산업체, 그다음에 유통물류업체들이 참여해서 이 수산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GDST고요. 카이스트도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게 한 4, 5년 또 이것도 보시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5년도인가 제안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고요.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올해 론칭을 하기 전에 지난 10월 말에 독일의 켈런이랑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제 해카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걸 할 테니까 너네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이틀 동안 있으면서 실제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하고 브랜드도 하고 냈는데 여기에 저희 이제 올리옷이라는 저희 오픈 소스가 활용이 서였습니다. 이게 이제 홍윤호입니다. 그래서 얘의 일생을 추적하고 안전하게 수산물 제공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면요 어떤 뭡니까 해양 생물이 멸종 위기에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얼만큼 살고 있고 그런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용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다시 영어로 돌아가겠습니다. 헬멧이 아니죠, 그죠? 이 자비스 AI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어차피 이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앞에 보시면은 건물들도 많고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정보도 데이터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제어도 하게 되고 명령도 내리게 되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현을 할까? 저희가 작년부터 정부 행정안전부랑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 도시입니다. 스마트시티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건물도 있고 승강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물에 주소를 주는 게 행정안전부가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도로명 주소가 있거든요. 건물마다 주소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전국을 10m by 10m로 다 짧아놓고 다 잘라놓고 주소를 줍니다. 기차 주소를. 그리고 공원, 주차장, 그다음에 대피소, 심지어 소화전 이런 것까지 다 주소를 줍니다. 근데 그 주소는 사람이 인식하는 주소거든요. 우리 한글, 영어처럼요. 그렇지만은 IT 시스템, 기계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행정안전부랑 행정안전부에서 주소를 고도화를 하고 저희는 그 주소를 GSON이라는 식별 코드, 바코드로 변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거를 DB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데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공부를 저도 이걸 하면서 주소를 알게 되었거든요. 상세하게. 그래서 알면 참 편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주소를 밑에처럼 우리 880 바코드처럼 만드는 게 의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아이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 여기 보시면은 송파구 롯데월드 우리나라 가장 큰 건물 밑에 있는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석촌호수에 2.5km 구간에 산책길이 있는데요. 그 주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내가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119에 전화를 걸어서 나 여기 어디요 하는데 보면은 앞에 오리집이 호수에 2개가 있거든요. 오리집 북쪽에 있는데 옆에 보이네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면은 20m 간격으로 이런 주소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판 안에 코드가 있는데요. 이게 GSON 국제표준 코드고 또 세밀한 상기 주소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그냥 카메라로 스캔을 하면 이게 뜹니다. 이게 보시면 아까 마이너리 리포트에서 톰 크루즈가 뭔가 찍으면 나오는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못 생겼지만요. 그런 게 가능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딘지 구글로 장소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구글이죠. 구글 찍으면은 정확하게 이 장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주소판을 보고요. 이걸 찍으면은 내가 지금 어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물론 GPS도 알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석촌호수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갔으면은 벚꽃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벚꽃 폈을 때 찍은 사진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사진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뭔가 사물을
우리가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을 불러주면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볼 수 있다고 그런 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스타그램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시면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가 보시면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업과도 같이 많이 합니다. 학교가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기업이 훨씬 더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보신 게 서울의 건물이었고요. 아니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부산의 강서구에 에코델타 시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타 트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있고 이 부산 지하철도 되어 있고 지금 서울 지하철역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하철역 하는 게 다 이렇게 뭡니까 아이언맨이 그죠? 내가 직접 안 가더라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다 보입니다. 인천공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모든 사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건물, 도로, 여기 보시면 소화전, 여기에 주소를 주고 또 그 GS1에 식별자들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식별자를 가지고 데이터도 모으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타튼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한 그 자율주행 배송 로봇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 예쁜데 올해는 되게 예쁘게 할 겁니다. 대전에 보면 그 시청 앞에 보면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에서 출발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입니다. AI 기능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섭니다. 그리고 가다가 파란불이 바뀌면 지나가죠, 그죠? 택시가 있으면 피해가고요. 우회전해서 이제 지도가 있어요. 디지털 트윈의 지도가 있어가지고 길을 찾아갑니다. 가장 빠른 길로 찾아가면서 지하철역을 지나고 주차장 앞에 있는 그 건너목도 지납니다. 랩턴을 해서 이제 정문 행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갑니다. 쭉 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로봇도 이름이 있고 건물도 이름이 있고 저 하나하나 장소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하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데이터들 그죠? 이 드로이드라고 부르는 이 드로이드 일생이 DB의 표준으로 기록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사진은 안 찍었는데 엘리베이터 누르고 올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물의 일생, 드로이드 로봇의 일생들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상에서 얘네들이 쌍둥이 있어가지고요. 똑같이 운행이 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컨셉카인데요. 이거는 3년 전에 만든 컨셉카입니다. 자동차 일생입니다. 알렉사 해서 내가 누구 탔어 이러면 누가 탄 게 기록이 됩니다. 언제 어디에 탔다. 그리고 사물이 연결이 됩니다. 자동차가 여기 그 헬스케어 장비랑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자의 혈압이나 이런 것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요건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여튼 그 모든 데이터들이 GS1 표준으로 해서 기록이 되고 공유가 됩니다. 거의 이제 그 끝이 다 와가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조금 제가 정리를 아직 잘 못해가지고 100% 이게 매핑 안 될 수는 있겠지만은 마이너리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아이언맨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인프라 IT 기술들의 많은 부분들이요. 물론 AR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른 이야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아이언맨이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영화를 현실로 만든다는 거고요. 마지막 제가 한 5분 정도는 기존의 영화를 가지고 어떻게 현실 세계랑 연결시키는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그 방탄소년단이 저기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했지 않습니까? 2주 연속했었고 다음 또 계속 잘 되길 바라고요. 이런 한류죠, 그죠? 그 다음에 별거대죠, 그죠? 김수현이랑 전지현이 주연한 별거대 드라마 기생충. 사실은 이 한류 컨텐츠들을 전 세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저께인가 보니까 우리 넷플릭스 1위 한 게 살아있다. 좀비 한국 영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그 많은 한국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빅히트라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방송회사 SBS, CJ와 같은 유통회사, 그 다음에 어떤 투자회사들 이게 생태계인데요. 여기랑 어떻게 그 산업이랑 또는 그 관광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혜성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저희가 연구도 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태양의 후예죠, 그죠? 태양의 후예를 영상을 보면 이거 중계에서 본다고 해봐요. 중계에서 보는데 송혜교가 그 메고 있는 가방을 사고 싶어, 그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촬영지가 있는데 촬영지 가고 싶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밑에 버스가 도착하는데 나 저 버스에 이번에 여행을 갈 텐데 저기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그 음악을 알고 싶어요. 윤미래의 Always라는 앨범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책, 잡지, 장소, 심지어는 송중기 그 다음에 송혜교도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요. 만약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가방을 턱 터치를 하면은 그러니까 서비스가 쭉 나오죠, 그죠? 톰 크루즈가 뭔가 터치하는 것처럼 나와서 구매도 하고 상품도 볼 수 있고 저기 가고 싶어 구글에 지도도 나오고 여행 패키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KF 그다음에 한류 컨텐츠가 뭡니까 저기 실제 산업들요. 요즘은 굴뚝 산업 가방 만드는 굴뚝 산업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관광 산업도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송혜교가 마시는 아이시스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고 사고 싶어. 롯데마트에 우리 API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가 지혜성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아이고 장시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빌리지죠, 그죠? 시티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가 있고 전 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성이라는 국제 표준은 이런 뭡니까 하나의 큰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 이 인프라 위에서 다양한 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금 학생들 같으면 본인이 지금 관심이 있는 뭐 과학 수업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한번 접목을 시키는 부분들을 한번 많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의 어떤 결과 또는 뭐 실험을 하면서 찍은 사진, 영상을 공유한다든지 실험의 레시피라든지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가능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혜선이라는 게 identify, 식별하고 capture, 기록하고 share, 공유하고 use,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결론을 맺고 싶은 게 영화를 현실로 만들기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우리 여기 그 피카소가 한 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보면 저는 사실은 뭐 누구죠? 스티브 잡스도 참 많은 일들을 하고 했지만은 저는 뭡니까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아니면 아까 만화를 그리신 어떤 그런 작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기술을 알게 모르게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리딩을 해주는 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identify, capture, share, use 그리고 이 바탕하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요. 그 상상력을 가지고 아마 더 나은 미래 세계를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제안을 하면서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아닙니다. 네, 그 학생 여러분들 또는 선생님들 그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질문 있으면 좀 질문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하나 좀 질문하고 싶은 게요.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이 GS1이 정보가 그 소스가 다 오픈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네. 기술은 오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까 기차 같은 경우는 기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운영하는 회사, 그 다음에 물류, 트럭을 대기하는 물류회사 이렇게 파트너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파트너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공유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오픈을 다 하겠다고 하면 또 다 공유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약의 어떤 그런 일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약의 헬스케어 관련된 커뮤니티 안에서만 공유하는 게 기본이죠.
예, 저도 그래서 이제 국어학과 관련돼서 모든 정보가 만약에 노출되고 공유돼 버리면 개인 정보가 좀 노출돼 버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개인 정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요 안에 같이 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예, 좀. 개인정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개인정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GS1 떠나서 사물 떠나가지고 이미 있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금융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는 그런 데이터들, 아니면 병원 갔다 온 그런 데이터들이 이미 많고 있지만은 그 부분들을 아직 오픈을 안 하거든요. 오픈 안 하고 그게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지만 오픈을 하려는 노력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공지능 때문에 학습을 시키려면은 우리 병원 기록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죠? 오픈 안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가명하, 그다음에 익명하.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이게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지워놓고 바꾼 데서 가려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따져보면 데이터를 모으면 저 사람이 누군지 또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보 보호 그다음에 이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게끔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GS1에서는 그런 하는 건 아니거든요. GS1도 사실은 데이터는 그냥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기술들이 이제 또는 법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중국은 사실은 모든 데이터를 오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 우리 건널목 가면은 사람 다 인식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데 국가별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예, 다른 분들 좀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 예. 지금 질문 이게 채팅으로도 오나요, 그죠? 예. 사물 인터넷으로 모든 게 연결이 된다면 그게 해킹이 될 수 있나요? 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제 고급 차량들은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해킹이 된다면은 원격에서 그냥 자동차를 스타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아까 개인정보와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암호화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보안 이런 것들을 해서 해킹을 못 맞도록 막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최근에 얼마 전에 보면은 CCTV 카메라들이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모든 게 중국으로 또 유출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기업에서 많이 또 학교나 기업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데 지금도 보면 이제 제가 말하는 것들이 계속 방송이 되고 인터넷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탁 모니터링을 해요. 하면서 뭔가 수상한 게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줌의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빠지잖아요. 그죠? 다 탐지를 해내는 그런 기술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아까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 해킹과 같은 어떤 보안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창가 방패지 않습니까? 계속 찌르고 막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좋은 연구도 삽입이기도 합니다. 이분들. 또 있네요. 상상 이상의 연결과 확장입니다. 네. 예, GS1.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꼭 이게 보면은 우리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지고요. 우리 혈압계가 있으면 혈압계가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연결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통신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요. 거기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바코드 찍으면은 마트에서 정보가 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지만은 카메라가 사실은 또 찍어서 뭔가 또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인터넷 연결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또 있는 방에 저희 CCTV가 있는데 걔는 저를 모니터링을 하고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연결되든 사실은 사물은 다 이제 연결이 이제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한데요. 네.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계속 모이고 있는 빅데이터라고 할 때 그 데이터들 중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유용한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예.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 되든
아니면은 뭐 AI가 되든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예.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 검색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많은 이제 구글이 네이버가 수집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찾아가는 것은 검색어들을 넣으면 이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그 사람이 잘 맞게 찾아주는 게 이제 노하우고, 그래서 구글이랑 네이버 좀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치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쌓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어떤 포맷도 그 다음에 어휘나 식별자도 표준이 있지만은 내가 지리를 날리는 것도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이 기술할 수 있는 언어처럼 이게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 김대영이 어제 대전에서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서 찾아줘. 그게 콜이 언어라는 게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게끔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데서 할 수 있도록 표준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중국을 이제 견제를 하면서 그 어떤 기업 그 뭡니까 채팅하는 어떤 사이트를 막았잖아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게 이제 그곳에서 미국의 정보들을 빼간다 해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그 기업 자체를 막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들이 내 정보 중에 어떤 정보들은 좀 막고 싶고 어떤 것들은 오픈하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어쩌면 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드는데 그 회사가 아마 그 회사 틱톡이죠, 그죠? 틱톡에서 이제 영상 올리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에 우리 저기 앱을 다운받으면 묻잖아요, 그죠? 내 그 사진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겠습니까? 뭐 와이파이 쓸 수 허용하시겠습니까? 그게 보면은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수상한 앱이야 이러면은 다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그다음 아까 뭐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퍼미션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허가를 대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아까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데이터를 막 모아놨는데 철도 데이터예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모든 파트에 오픈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기차 데이터인데 물류 회사 트럭 회사가 왔어요, 그죠? 그러면 뭐 트럭 회사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안에 뭐 기차를 수리하고 있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건 오픈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기차가 언제 어디 있고 언제 도착하고 그런 것만 퍼미션을 오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레벨에서 또 퍼미션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그죠? 네. 예. 좋은 질문 채팅으로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와 있네요. 예, 또 있네요. 예. 예. 스마트시티요. 드론 택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자율주행 배송 로봇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행정안전부가 이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요, 산업부나 가격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행안부가 가지냐면 배달을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배달 산업에서 우리 해운대에서 우리가 짜장면 시키잖아요, 그죠? 짜장면 시키면은 어디 갖다 주셔야 하는데 어디가 모르잖아요, 그죠? 굉장히 애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주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배달을 할 수 있는 모든 점들의 주소를 주고 싶은 거고,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도 보면은 이제 드론이 어디에 배달해 주세요, 그죠? 그럼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또 코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드론이 하늘 날아다니면서 두 대가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큰 드론이 물건을 하늘에서 이렇게 다른 조그만 드론에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현실이 나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하늘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럼 거기도 사실은 장소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소의 코드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드론이나 아까 드로이더 같은데 설치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리고 스마트시티는 이제 부산에 계시면은 아시겠지만 부산 센텀시티가 스마트시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시티라는 거는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도시란 것도 지금 옛날에도 우리가 부산을 도시라고 불렀고 그죠? 지금 도시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뭐 신호등도 생기고 신호등이 이제 AR도 하는 게 생기고 미래에 계속 또 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라는 게 지금 또 스마트시티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고요. 이미 이제 보시면은 우리 뭐 교통 신호 체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하게도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또 더 할 게 굉장히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GS원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스마트시티에 활용이 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시티에 보면은 많은 그 오브젝트 자원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주는 게 있고 그런 것들 저희가 국토부랑 사업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 모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보면은 뭐 웬만한 도시가 이런 플랫폼들이 몇백 개 되거든요. 뭐 교통 플랫폼, 방문 플랫폼 많은데 더 큰 데는 수천 개 됩니다. 여기서 만드는 데이터들이 보면 다 따로따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를 엮어서 앞으로 뭘 해야 되거든요. 내가 자율주행차를 하려면은 우리 내 앞에 어떤 버스가 가고 그 상태가 어떻고 기상이 어떻고 이런 데이터 다 모아야 되는데 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된 언어로 만들어서 서로가 이제 버스가 기상이랑 대화를 하고 버스 정류장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충분 스마트 시티로 갈 수 있다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술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 표준화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 택배, 택배요. 네.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요. 유럽에서는 택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저희 아파트도 보면은 택배 차량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쿠팡도 들어오고 우체국 차량도 들어오고 CJ 들어오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만큼 많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뭐 저탄소를 하는데 우선 트럭을 운행을 적게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그죠? 환경도 그렇고 그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밴드들 물류사를 들어오는 것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트럭 한 대만 나가는 거죠, 그 타운에. 예를 들어 저희 아파트는 그냥 트럭 한 대만 오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거기에 쿠팡, 그 다음에 CJ 다 싣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그 식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택배물의 식별자가 있잖아요, 그죠? DHL, UPS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유럽에서는 뭘 했는가 하면은 DHL의 그 소포에 포장 택배물에 DHL 바코드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국제표준 지혜선 바코드입니다. 이게 박스 바코드인데.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국가를 넘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25,000개인가 그런 기업들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모든 데 쿠팡 같은 게 내가 받아서 내가 이제 아파트가 다 가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서로 협력해서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물류를 택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준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코시티 뭐 그런 게 되겠죠, 그죠?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보면은 이제 그 학교에 그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분증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택배 기사분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학교 한 군데다가 이제 택배물을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언제 뭐 저희가 SMS 메시지 놓쳐버리면은 못 찾고 이러는데,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RFI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택배물에 RFID라는 게 이제 부착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그 장소에 RFID 리더가 계속 택배물이랑 통신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한 대로 온 게 있으면은 그냥 바로 저한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안 찾아가면 찾아가다 계속 문자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이매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앞으로 트렌드를 알게 되고 기업들이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내가 상상하는 뭐 스마트 택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도 보면은 우리 거기 이동형 검치 최초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어디 있는지 정보 데이터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면 장소가 들어갑니다. 주소랑 코드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하면서 모든 데이터들도 사실은 국제 표준으로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또 잘 공유를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뭐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내가 외국이랑 공유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각 여러 국가에서 나온 어떤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언어로서 재기록이 된다면, 그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어렵죠.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GSI가 그냥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좀 중요성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 전 세계가 하나로 함께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하나의 그 기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또 예, 궁금하신 게 없으면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강의 들으면서 진짜 아는 만큼 좀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눈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GSI라는 걸 통해서 이 미래 사회가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해 나갈지 또 어떻게 그 전 세계가 융합해 나갈지에 대한 하나의 좀 감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카이스트의 김대영 교수님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예.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는 또 실험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어가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부산에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네, 소주 한잔 해야죠. 학생들. 내 책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책은 내 책 우리 어메이지 과학 실험을 예, 출생 신고를 하려면은 GS1 네. 코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요. 네. 사실은 GS1 QR로 붙이면 좋아하실 텐데 일단은 출판하셨잖아요, 그죠? 예. GS QR이 뭔지도 모르고 아까 제가 저기 송파구 석촌호수 보면 QR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 표준 QR인데 그건 그냥 출판하시니까 QR 그거는 코드 자체가 못하고. 예. QR하고 일반 예. QR하고 다른 모양이죠. 예, 일반 QR와 다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만든 또 앱이 하나 있어요. 그 GS1 진이라고요. 알라딘에 나오는 진 앱이 있는데 그거 하면 그냥 바코드 읽으셔도 됩니다. 예. 그럼 언제 한번 저도 아까 만나서 좀 술 한잔 질문하고 하면서 싶었던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쉬십시오. 예. 네. 네, 교수님 아까 저도 질문하고 예. 싶었던 건데 예, 예. 이 GSI 코드를 예. 개인도 그 신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게 기업이든 또는 예. 정부 기관이든 학교든 예. 예. 학교도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든요. 예.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있습니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 돼야 됩니다. 개인은 안 되고요. 예. 그럼 어메니티 같은 경우에 어메니티 센터로 지금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받을 수 있죠. 네. 예, 그러면 어디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거를? 이게 이제 유통물류진흥원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통물류진흥원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예. 제가 아까 김옥재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눈 게 뭔가 하면요. 예. 컨텐츠가 많으시잖아요. 유튜브라든지 그렇죠. 실험 매뉴얼이라든지 많은데 그 다음에 예. 우리 책을 내셨는데 책에 보면은 또 그런 실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예. 보면 지금까지 QR을 뭔가 하면은 그냥 하나의 그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든요. 예, 주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안 되고 또 예. 뭔가 업데이트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또 실험을 한번 해보고 유튜브 올린다든지 막 그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나 컨텐츠를 만드는 게 꼭 제공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만들고 또 다른 선생님도 만드는데 똑같은 실험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 실험 그 오브젝트죠, 그죠? 대상 이 자원에다가 식별자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메니티의 서비스인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주놓으면은 나중에 뭐 바코드 스캔을 하든 QR을 하든 찍으면은 그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게 쉽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뭔가 해봐요. 해보시죠. 회장님이 고민해봐요. 예. 그렇게 이제 보면은 어떻게 뭐 집단 지성, 집단 경공 이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스마시티도 그렇게 갑니다. 스마시티도 지금까지는 아까 지자체가 그냥 서비스를 막 주는 거였거든요. 그게 아니라 시민이나 기업이 버스 승강장에다가 내가 뭐 우리 고등학생이 있으면 중학교 있으면 중학교에서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승강장에 붙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내가 늦게 오면은 스캔을 해서 선생님 늦게 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상하는 어떤 서비스들을 어떤 스마시티나 아니면 학교 교육 자료든 여기다가 붙이고 연결하고 누구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게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